결혼식. 그 단어만으로도 축복과 기쁨이 넘쳐야 할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특히 한 어머니에게는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예순을 간 넘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바쳐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손수 고른 원단으로 특별히 맞춘 한복을 입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아이에게 가장 깊은 축복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 너무 촌스러워요. 창피하니까 하객들 앞에서 튀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가 어머니로서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을 소리 없이 무너뜨릴 줄은요.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식장 전체를 침묵에 빠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의 마음을 녹이고 끝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화해에 관한 어느 가족의 진실한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60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인생의 산전수전은 웬만큼 다 겪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젊은 시절 구로공단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던 시절부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지훈이를 키워내기까지 안 먹어본 눈물 젖은 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도 아들이 번듯한 턱시도를 입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의 결혼식을 위해 저는 한 달치 연금을 털어 동대문 원단시장에 단골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보라색 명주 한복 한 벌을 맞췄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자 중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색이었죠. 저는 특별히 장인에게 부탁해 깃과 소매 끝에 짙은 색실로 은은한 모랑곶 자수를 놓았습니다. 모라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이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체면서는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한 화려한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식이 시작되기 전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일찌감치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선 지훈이는 훤칠했습니다. 잘 빗어넘긴 머리에 딱 떨어지는 턱시도 차림. 제 기억 속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던 그 깡마른 중학생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다 컸고 진짜 남자가 되어 누군가의 남편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습관처럼 손을 뻗어 약간 비뚤어진 아들의 보타이를 고쳐주려 했습니다. 지훈아 넥타이가 하지만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지훈이는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손은 허공에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아주 가느다란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했습니다. 압니다. 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요. 그저 다 컸으니까요.
이제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넥타이를 고쳐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라는 걸, 저라는 엄마는 이제 퇴장해야 할 때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신부 최서윤이 들러리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티아라를 쓴 며느리는 마치 인형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저는 진심을 담아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보았으니까요. 서윤이는 저에게 의례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지만 옹기는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죠. 며느리의 시선이 제가 입은 보라색 한복에 머문 것은 고작 2초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정교하게 그려진 눈썹이 무의식 중에 아주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본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사돈인 초의 여사님과 같은 테이블에 배정되었습니다. 초의 여사는 샤넬 정장을 입고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척 봐도 부유해 보이는 친척들이 둘러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마치 백조무리에 잘못 섞인 오리처럼 위축되었습니다. 젓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오가고 유럽 여행에서 사온 명품 가방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그들의 대화에 억지로라도 끼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거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그들도 저의 존재를 잊은 듯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부인이 초의 여사에게 적당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초의 여사님, 정말 복도 많으시지? 사위가 어쩜 저렇게 훤칠해요? 근데 듣자 하니 사돈댁 형편은 그냥 그렇다면서요. 이번 결혼식 비용도 꽤 들었을 텐데 최 여사는 실크 스카프로 입가를 가볍게 닦으며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애들이 좋다는데 어른들이 좀 더 보태주는 게 당연하죠. 사돈어른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평범한 은퇴한 여공 출신이시라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덩굴처럼 제 심장을 휘감고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마시는 척했지만 입안의 차는 쓰디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것을 훔친 적도 남을 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 두 손으로 재봉틀을 돌려 아들을 당당하게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 저는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평범한 은퇴 여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사회자가 드높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모든 서름과 난처함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띠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쏟아지는 조명과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한 채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와 서윤이가 찻잔을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이가 허리를 굽혀 찻잔을 건네려던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몸을 숙여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숨결이었지만 뱉어낸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운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만 들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복 색깔 너무 촌스러워요. 이따가 하객들한테 인사 돌 때 저희 따라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쿵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앞에 완벽한 화장을 한 젊고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카메라를 향한 흠잡을 데 없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무대 반대편에 서 있는 제 아들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무대 바닥만 쳐다보며 애써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 산산이 부서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서윤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제 유약한 아들이 묵인한 것입니다. 아들은 침묵으로 저와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축복은 그들의 눈에 촌스러움이었고 저라는 엄마의 존재는 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제가 찻잔을 받지 않고 멍하니 있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듯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혹은 탐색하는 듯한 수많은 시선이 조명처럼 제 피부를 따갑게 찔렀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과 굴욕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돼. 정말로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창피한 엄마가 될 수는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이미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의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 아래 익숙하거나 낯선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며 저 자신조차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제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의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은 엄마로서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옷입니다. 원단은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골랐고 디자인도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여기 수놓인 모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으로 원만함과 부귀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아들 내외의 결혼식에 줄 수 있는 가장 체면서고 진심 어린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시종일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축복이 엄마의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 촌스럽게 느껴진다면, 창피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이 못난 어미가 부족한 탓이겠지요. 말을 마친 저는 마이크를 조용히 그리고 정중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고 식장 안의 감도는 죽음 같은 정적과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홀로 한 발 한 발 한 때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나
이제는 모욕만이 남은 그 무대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꼿꼿이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그 순간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어진 피로연, 건배제에, 하객 배웅. 그 어떤 순서에도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영혼처럼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화려한 조명 아래서 꽃처럼 웃으며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연회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고 가방을 챙겨 들고 혼자서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그곳을 등지고 말이죠. 서울의 밤거리는 차들로 붐비고 넌사인이 번쩍였습니다. 갈 곳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집비라고 불렀던 그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벽에 걸린 지훈이의 성장 사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진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는 목적지도 모른 채 무작정 도착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우는 건 멸시당한 한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의 무시 섞인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는 이유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 내 청춘과 피땀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가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어떤 악독한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버스가 얼마나 달렸을까. 안내방송에서 서울 숲이라는 소리가 들려 무작정 내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훈이가 어릴 때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연을 날리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의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바람에 헝클어지는 머리카락과 얼굴의 눈물 자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화구통을 맨 미대생처럼 보이는 여학생이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따뜻한 김이 나는 단팥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옹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바람이 차서 눈에 뭐가 들어갔네. 학생은 저의 서툰 거짓말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더니 들고 있던 단팥죽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드세요. 방금 산 거라 따뜻해요. 몸 좀 녹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기엔 너무 과분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학생은 완강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학생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걸어올 때부터 이모님이 보였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보라색 한복 정말 아름다우세요. 기품 있으시고요. 수놓인 꽃도 너무 특별해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분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낯선 이에 순수하고
진실한 찬사 한마디가 얼어붙고 캄캄했던 제 마음의 호수에 한 줄기 따스한 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죽 그릇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학생에게 울음보다 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안목, 나의 가치나라는 사람의 존엄은 아들과 며느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 어딘가에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란한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서윤이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났어요. 엄마가 어제 식장에서 하신 말씀 일부러 서윤이 망신 주려고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처가 식구들 보기에 민망하다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서윤이 임신했어요. 이제 막 2개월 지났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의사가 임신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심장이 다시 한번 조여들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아들의 목소리는 거절할 수 없는 간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억울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봐서라도 서윤이한테 사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는 감정이 격해져서 말실수했다고.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고 서글펐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저라니요. 게다가 그 이유가 아이 때문이라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훈아, 말해봐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체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잘못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서윤이 성격 아시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 거. 그래서 걔의 그 완벽함을 위해서 엄마인 내가 무시당하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저는 피로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만약 내 존재가 너희 새 가정의 짐이 되고 너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엄마가 떠나주마. 너희한테 폐해 끼치지 않게.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저의 거취는 이제 생각해봐야 할,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상처만 남은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요.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 밖에는 서윤이와 안사돈인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벨을 눌러댔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독촉 같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죠. 최 여사는 사돈이라는 호칭조차 생략한 채 멸시와 혐오가 담긴 눈으로 제 낡고 소박한 아파트 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불결한 한여의 방을 검열하는 듯 입꼬리를 비틀더군요.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여사는 제 태도가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 거만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영자 씨,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서윤이랑 결혼식 날 좀 안 좋았던 거 알아요. 김서방이 중간에서 곤란한 것도 알고. 우리도 뭐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윤이가 지금 혼몸도 아니고 내 귀한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불필요한 충돌 막으려고 변호사 통해서 간단한 합의서 하나 만들었어요. 읽어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요. 영문을 모른 채 봉투를 받아들고 A4 용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컴퓨터로 정갈하게 인쇄된 그 차가운 조항들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전신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합의서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제 존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본인 김영자는 향후 가족 모임 시 의상 언행에 대해 며느리 최서윤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가족의 품위를 유지한다. 본인 김영자는 가정 불화나 미적 기준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수공예품 누비자수 등 전통 공예 포함을 제작하거나 선물하지 않는다. 본인 김영자는 며느리의 정서 안정을 위해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아들 박지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며 모든 소통은 최서윤을 통한다. 그리고 이 모욕적인 조항들 아래에는 선심 쓰듯 보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 약속 이행의 대가로 초혜 씨 가문은 김영자에게 매월 금 100만 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태아가 무사히 출생할 때까지 종이를 쥐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표정 없는 모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내 아들, 녀석도 이 일을 알고 있을까? 아들의 묵인 없이는 감히 제 친어머니에게 이런 문서를 들이밀며 모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더 이상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는 마비된 설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보는 앞에서 합의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마지막으로 그 종이 조각들을 최 여사의 반짝이는 구두 발치에 획 뿌려버렸습니다. 나 김영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배운 거 없지만 사람으로서 자존심은 있어. 너희들의 그 더러운 돈, 그 고상한 가족의 평화 나한테는 과분해서 못 받겠다. 앞으로 너희는 너희 꽃길 걷고 나는 내 외나무 다리 건널 테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저는 그들의 경악한 표정을 뒤로하고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눈물은 그런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분에 못 이긴 발소리와 욕설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싸다 만 여행 가방을 펼쳤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자투리 원단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지훈이 첫 걸음마 바지 만들고 남은 코듀로이 천 졸업식 양복 만들어주고 남은 체크무늬 모직 내 젊은 시절 원피스였던 꽃무늬 면. 이 천 조각들은 제 보물이자 기억의 저장소였습니다. 이것들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옛 추억의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천들을 정리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부드러운 파란색 체크문에 천이 닿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덮쳐왔습니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삐 하고 울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스친 마지막 생각은 차라리 잘됐다 이대로 끝이면 해방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급한 울음 섞인 외침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왜 이러세요? 가까스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공포에 질린 지훈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찌르는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시끄러운 기계음.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 깨어나셨어요. 곧 의료진이 달려와 저를 검사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자. 목소리가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게 나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지훈이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뇌경색 자체는 경미합니다. 큰 후유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MRI 촬영 결과와 인지 반응을 볼 때 환자분께 초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네, 치매라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누군가 곁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단어들이 쇠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흘 동안 지훈이는 거의 한숨도 자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세수를 시켜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마치 속죄하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눈을 떴을 때 침대 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아들의 쾌행한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자식 힘든 꼴을 보니 어미의 마음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명품 옷과 힐은 온데간데 없고 헐렁한 면 원피스에 단화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깨어있는 저를 보고는 쭈뼛거리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왔어, 서윤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 드으시라고 분거 고왔어. 몸에 좋대서 결혼식 날 이후 시어머니인 초의 여사도 그 끔찍한 합의서도 없이 우리 고부 구부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와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눈을 참아보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한참 만에 입을 떼었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결혼식 날 일도 그리고 그 합의서도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편찮으신 줄도 모르고 서툴고 두서없는 사과였지만 예전의 그 오만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뇌경색과 치매라는 단어가 며느리에게도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섞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요. 그이 혼자서는 감당 못하고요.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때요? 큰 용기를 내어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목이 잠겨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집으로 갈란다. 엄마 지훈이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위험하다니까요. 너희 짐 되기 싫다. 저는 천천히 서윤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부 싸움 원인 되기도 싫어. 혼자가 편하다. 제 고집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매일 퇴근하고 들르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이는 낮 시간에 믿을 만한 요양보호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삶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가끔 말을 듣지 않았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공포가 안개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성실했고 지훈이와 서윤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윤이는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이며 생필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심하며 살얼음판 걷듯 예의 바른타인처럼 지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의사가 손을 많이 쓰고 머리를 써야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자투리 천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가 왔을 때 저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어주어 서윤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작업 중인 천 조각들과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써온 제 작업 일지이자 일기장이었죠. 원단 샘플이 붙어 있고 옷 도안이 그려진 바느질에 대한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기다리기 지루했는지 무심코 그 일기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가계부나 끄적거린 줄 알았겠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손동작은 느려졌고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최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5월 10일 말금. 오늘 지훈이랑 서윤이가 드레스 고르러 갔다. 서윤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꼭 공주님 같다. 식장은 강남 호텔에서 하고 싶단다. 비용이 부담되지만 아이들이 좋다니 내 연금을 깨서라도 보태야지. 5월 20일 비. 결혼식에 입을 내 옷을 직접 짓기로 했다. 서윤이는 세련된 걸 좋아하니까 너무 늙어 보여서 아들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 한참을 고르다 짙은 보라색 명주를 골랐다. 중후하고 질리지 않는 색이다. 서윤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6월 1일 후텁지근함. 디자인을 정했다. 깃과 소매에 모랑곳 자수를 은은하게 놓기로 했다. 모라는 부귀 영화라지. 이게 엄마로서 새 가정에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축복이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전의 기록들도 보았습니다. 3월 5일. 지훈이 말로는 서윤이가 요리를 좋아하고 파스타를 잘 만든단다. 결혼하면 내가 아끼는 일본 수입 원단으로 예쁜 앞치마를 만들어줘야겠다. 영어 이름도 수놓아서 주면 좋아하겠지? 3월 15일. 헌옷 정리하다가 지훈이 베넷저고리랑 어릴 때 옷감을 찾았다. 천 조각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다.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이 천들을 이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조각보 이불을 만들어줘야지. 아빠의 용기와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으라고. 불평 한마디, 원망 한 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미래의 가족에 대한 촌스럽지만 투박하고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정성을, 그녀를 향한 숨겨진 배려를, 그리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 준비된 차고 넘치는 사랑을 활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혼식 날 이후 떨리는 손으로 적은 단 한 줄의 문장을 보고 서윤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6월 28일, 모란이 졌다. 제가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서윤이는 일기장을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빈틈없던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촌스러운 한복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사은 엄마의 기도와 고민이 있었는지. 자신의 창피하다는 말 한마디가 단순히 옷을 거부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따뜻한 사랑까지 문전박대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주를 위한 조각보 이불을 만들기 위해 천을 집어들었을 때 서윤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체크문에 천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천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며느리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두꺼운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온기로도 병마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느질하던 제 오른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소매를 달아야 할지 깃을 달아야 할지 순서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제 상태를 보고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합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어린 절박함도 그랬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서윤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며느리 노릇 그리고 좋은 엄마 되는 법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제 상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결국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지훈이는 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남향방을 제 방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창계는 제 낡은 재봉틀도 놓아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윤이는 돕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식구들이 잠든 후 저는 작업실로 들어가 아껴두었던 일본 원단을 꺼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함께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위해 만든 앞치마였습니다. 주머니 끝에 그녀의 영어 이름 그레이스를 수놓은 세상에 하나뿐인 앞치마였죠. 서윤이는 말없이 앞치마를 받아들고 쓰다듬더니 허리에 묶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제가 만든 나물 반찬과 서윤이가 만든 크림 파스타가 함께 올랐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첫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몸이 무거워진 서윤이는 제 촌스러운 조각보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 천 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지훈이의 성장 스토리를 들으며 태교를 했습니다. 이 파란 체크 무늬는 지훈이 초등학교 졸업식 양복이야. 그날 상을 받아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저의 기억은 며느리와 공유하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베넷저고리를 짚고 있는 저에게 서윤이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무서워요. 뭐가 좋은 엄마가 못 될까 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완벽주에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완벽한 분이세요. 제 인생은 늘 시간표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점수 옷차림 친구. 티끌만 한 실수도 용납 안 하셨죠. 초등학생 때 웅변대회 2등 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갔는데 엄마는 왜 1등이 아니니? 라고만 하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저는 미쳐 있었나 봐요. 완벽해야 한다. 엄마한테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는 강박. 어머니 한복을 봤을 때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내 계획이랑 다르다. 틀렸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 옷차림 하나 관리 못하니라고 비난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훈 씨한테 하듯 실수해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질투났고 무서웠어요.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날선 태도와 까다로움은 사랑받고 싶은 결핍과 불안에서 나온 가시였음을요.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은 없다. 나도 지훈이 낳고 나서야 엄마가 됐어. 사랑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서로 꿰매어 주는 거야. 우리가 이 조각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제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었고
가끔 서윤이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손주를 위한 이 조각보 이불만큼은 완성해야 한다는 것. 어느 늦은 밤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바느질 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나지 않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다가온 그녀는 당황한 저를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따뜻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때요? 제가 배웠잖아요. 같이 해요. 그날 밤 기억을 잃어가는 시어머니와 새 생명을 품은 며느리는 서로의 손을 포개어 잡고 한 땀 한 땀 3대를 잇는 사랑의 이불을 완성했습니다. 한 달 뒤 서윤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100일 잔치는 집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가 친정 엄마 최 여사를 부축해 제 앞으로 왔습니다. 지훈이도 옆에 섰죠.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이와 지훈이는 저를 향해 90도로 깊숙이 허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의 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제 모든 철없는 행동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몰라보고 제 잣대로 어머니를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비겁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켜드리지 못해서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옆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던 초에 여사가 며느리의 눈짓에 못 이겨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절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 지난번엔 제가 과했습니다. 딸 교육 잘 못 시킨 제 탓이려니 하고 노여움 푸세요. 그 오만한 초의 여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다. 그날 100일 잔치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 가득했고 상석은 제 차지였습니다. 서윤이는 쉴 새 없이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고 지훈이는 제 옆에서 재롱을 피웠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되자 서윤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농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보라색 모란 한복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공손하게 한복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 장손 100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 옷 입어주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옷을 입었습니다. 한때는 수치심을 주었던, 그러나 이제는 화해와 존중을 상징하게 된 그 옷을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조각보 이불을 덮은 손자를 안고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양옆에 꼭 붙어 앉았고 서윤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제 기억은 저 모랑고처럼 한 입, 두 입 져버릴 겁니다. 결혼식의 수모도 아픔도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잊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정신이 온전한 마지막 시간을 바쳐 이 가족의 찢어진 틈을 꿰매었으니까요. 인생은 바느질과 같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면 꿰매는 인내도 필요한 법이죠. 결국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기억은 사랑이라는 실로 이어져 우리 가족만의 따뜻한 조각보가 되어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자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식 의상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갈등에서 시작해 깊은 고립해인 가족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늦게나마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존중을 표한 자녀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며느리의 완벽주의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했던 아들의 비겁함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계가 파탄날 뻔한 이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가족이 만났을 때 한쪽이 무조건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조금씩 물러서야 할까요? 그리고 김영자 님이 마지막에 아들 집으로 들어간 것은 모성아해 때문일까요? 아니면 병마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모욕을 겪고도 다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주위에 공유해 주세요. 이해와 존중이야말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니까요. 감사합니다.